예술가의 활동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부의 주제입니다. 1부에서 우리가 예술활동 증명 신청 방법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좀 말씀도 좀 많이 들었고요. 예술활동 증명을 획득한 두 예술가분들의 그 창작 지원금 이야기도 듣게 되었거든요. 2부에서는 예술활동 증명을 획득한 후에 예술인에게 어떤 혜택과 지원 사항들이 있는지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한테 일부에 두 예술가분이 창작 지원금을 받게 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창작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하고요, 그리고 사용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예, 창작준비금 지원 이제 기준하고 그다음에 이 받고 난 다음에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제 두 가지 이제 물으셨는데요. 이제 기준은 지금 현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올해 기준 말씀을 드리면 기준 중에서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에서도 120% 미만인 분들 중에 공고일 기준으로 올해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세요. 물론 당연히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는 게 이제 먼저겠죠.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300만 원, 아까 신진예술인 말씀드렸는데 신진예술인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저희가 창작준비금을 지원을 해드려요. 주로 이제 쓰시는 부분들이 다음 작품 또는 다음 활동을 위해서 쓰시기 때문에 전시에 필요한 또는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작비, 그다음에 재료비 등을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또 음반을 제작하거나 출판을 할 때 필요한 경비도 이제 쓰시고요. 또 소재나 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작가분들은 많이 다니시고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취재비, 또 아카이빙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쓰시고, 그 좀 제가 굉장히 되게 좋았던 게 뮤지컬 배우들 또는 연극 배우분들이 다음 작품에 이제 섭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작품들과 좀 다른 역량이 요구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술 연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외국어를 구사해야 되는 그 대본이나 시나리오에, 그럴 때에 개인 레슨을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해서 받으시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창작 지원하고 창작 준비금 차이를 물으셨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받았던 사례는 그 해외 아트마켓에 초청을 작가가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작가분이 가시는 항공료하고 체재비, 그다음에 전시 부스 비용 정도까지는 주최 측에서 지원이 됐는데 작품을 운송하는 비용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아트페어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창작준비금 지원을 다행히도 받으셔서 뭐 그 돈으로 다 충당이 되지는 않았지만 작품을 운송을 항공으로 해서 무사히 아트페어에 참여하신 사례도 있었고, 그 대중음악에서 밴드 하시는 분들은 악기가 고장나서 더 이상 연주가 안 될 때도 어떻게 수리하거나 새로 못 사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으셔서 악기를 가서 수리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연주를 시작하시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뭐를 쓰겠다라고 지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아서 그거를 나의 활동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창작준비금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이미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 이번에 꼭 해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이미 준비가 돼 계세요. 그 무대에 서시는 배우분들이나 연기자분들은 항상 사실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작품을 위해서 이제는 그 음악 이제 보컬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작가분들도 뭐 리서치를 한다든가, 특히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그 자료조사 같은 걸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작 지원금이 정말 유용하게 그 예술가들한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영관 작가님과 한승훈 작가님은 그 두 분은 예술인의 고충을 대변해서
창작지원금에 대한 뭐 어려움이나 혹시 이런 제도에 대해서 바라는 점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조용근 작가님. 네. 네, 김석진 부장님께서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술가들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 좀 많이 헤아려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실은 지금 이야기 들어 좀 놀랐어요. 감사한 부분도 있었고 일단은 뭐 저희 뭐 많은 예술가들이 있겠지만 한승훈 작가님이나 전하는 일단은 서양 화가로서 일단 저희가 그 캔버스, 물감 등의 그런 재료비가 조금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또 밤샘 작업을 하고 몸이 굉장히 많이 지쳐요. 그러니까 한 작품 한 작품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집중력을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또 그 에너지를 나누고 또 시간을 분배를 해서 또 다른 이제 그 수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비예술 활동을 겸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되게 많이 정신적으로 일단 지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지치는 건 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진짜 정말 그게 정말 꿀 같아요. 되게 단비 같고 너무 감사한 일이어가지고 저는 임대료를 내고 작업실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욕심을 내자면 이런 지원금에 임대료가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창작 지원금이 아무래도 일시적이다 보니까 그게 디딤돌이란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디딤돌로 디뎌서 이제 한 발자국 또 앞에 나가는 거긴 하지만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파트에 대해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세 이제 그 임대료죠. 조금 지원이 되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 신경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승훈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마찬가지로 그 예술인들의 경제 활동하고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최대한 2년에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는 창작 준비 지원금이 물론 큰 도움이 되지만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 활동 말고도 다른 경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요즘에는 미술 강사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펜시 회사하고 이제 계약이 종료가 돼서 저도 직접적으로 브랜드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예술가들이 보통 작품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좀 더 발전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벌이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작품을 팔아서 생활을 한다든가 이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 분들은 뭐 대다수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극소수가 그렇게 생활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무대 예술가 같은 경우는 뭐 뮤지컬 같은 거는 뭐 산업화가 돼 있어서 어떤 개런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래도 좀 나을 수도 있지만 연극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야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뮤지컬을 하는 분들도 주연 배우하고요 앙상블하고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거든요. 앙상블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거 가지고 생활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제도가 사실 우리가 다 예술가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아까 2년에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게 장르마다 다른데 네. 그 시각 작가분들은 5년마다, 5년마다. 다시 재신청하셔야 되고 네. 그 공연에 출연하시는 실연자분들은 3년에 3년. 사실 받으신 분보다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도요. 이번 기회에 이걸 좀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두 분 말씀 그 좋은 말씀 하여튼 다각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 부장님한테 한승훈 작가의 말씀처럼 예술인의 작품이 경제소득이 될 수 있도록 사업화하는 과정의 멘토링.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승훈 작가님께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 계획도 있으신지 혹시?
지금 공공의 영역에서 예술인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기관들이 굉장히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각각 그 고유의 목적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그 직업적인 지위, 그다음에 안정적인 예술 창작 활동 환경의 정말 기본적인 틀을 저희가 그 담당을 하고 있다면, 그 실제로 공연을 제작하고 전시를 하는 성과물을 만드는 거는 뭐 대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문화재단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하죠. 근데 예술인 분들의 있던 브랜드 또는 콘텐츠를 가지고 유통하고 판로를 좀 극복해 주거나 아니면은 경영적인 어떤 역량을 컨설팅해 드리는 거는 별도의 또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작가분들의 판로를 개척하거나 해외 시장 개척도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고, 또 컨설턴트들이 또 멘토링 컨설팅을 또 해드리고 있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각 장르마다 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아마 선택을 하셔서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술 창작 지원금하고 준비금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컨설팅이나 이런 거는 아마 그 예술인 그 경영지원센터도 있고, 그리고 그 콘텐츠진흥원 같은 데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니까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그 기관에 맞는 성격에 맞는 지원을 하는 거라서 약간의 그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장님, 그러면은 창작 지원금 외에 우리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뭐 또 다른 뭐를 지원받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그 저희가 가지수로는 한 17개 정도 되는 사업과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전통적인 영역, 예술 영역에서 계속 매진해 주시고 예술 창작을 계속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응원과 지지가 이제 창작 준비금 지원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예술 외적인 영역까지 예술인 분들이 좀 역량을 좀 펼치시고 예술인의 가치가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기관을 예술인 분들하고 매칭을 해드리고 예술협업 활동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활동비를 저희가 월 이제 120에서 140만 원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그리고 권리 이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예술인분들이 불공정한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 장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신문고 운영을 통해서 불공정 행위에 당하셨을 때에 저희가 피해를 구제해드리고 법률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소송도 지원해드리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예술인 분들이 신고하시는 불공정 행위 중에 가장 많은 한 70에서 80%가 임금체불이에요. 그러니까 출연료를 못 받았거나 뭔가 출판을 하셨는데 출판료를 못 받으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신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액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제작사나 주최 주관이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파산하거나 도산하거나 아니면 정말 뭐 이 이름만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민사로 가더라도 예술인 분들이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소액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출연료를 500만 원을 못 받았어요. 그걸 재단에 신고를 하시면, 물론 이제 계약 관계가 확실해야 되고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예술인 분에게 못 받은 출연료 500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제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산재보험이라든지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제 곡 기타로 예술인분들 예술 창작 활동하다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심리적으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예술인분들을 위해서 12회기 개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심리 상담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예술인분들은 이제 대출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계좌 새로 트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신 예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긴급 생활자금 또는 1억 한도 내에 전세자금 저희가 대출하는 사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보통 이제 공연을 하거나 뭐 그러고 나서 그 제작사가 뭐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출연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럴 때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그 예술인복지재단에 그거를 그 신문고에 거기다가 그 접수를 하면은 거기 변호사가 있으시죠. 예, 변호사 있으시고 있고. 노무사분들도 네, 계시고 노무사분들도 예.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돼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게 그 제작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압박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체불된 임금을 받은 경우를 저도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술가분들이 아마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는 정말 힘들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신용도가 좀 그 낮으신 분들은 은행 뭐 대출 자체가 그러니까 제2금융권도 안 돼요. 근데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런 생활안전자금으로 긴급 대출도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신 분들이 네. 많으셔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긴급 대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이걸 그 혜택이니까 이거는 예술가로서 혜택이에요. 이거는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많이 알게 됐는데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수혜를 받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학을 했는데 귀국하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실제로 제가 생활을 해야 하니까 혹시나 해서 대출을 알아보게 됐어요. 근데 가서 알아보니까 저희 예술인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한국에서의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한 3개월 정도밖에 수입이 확인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당장 제가 어떤 대출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제 이 예술인 복지재단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예술인들을 위한 대출 이런 것도 있고 뭐 사업들도 많이 있고 많은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하나하나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이곳에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 융자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남편도 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 성악가인데 이제 그 코로나 융자 사업을 보고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거의 한 4달 정도 수입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이제 저도 뭐 학교 출강하고 있지만 이렇게 고정 수입 몇 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다 연주 같은 게 취소돼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융자 떠서 바로 저희는 이거 신청하자 해서 하게 됐거든요. 저희한테 너무 고마운 사업이었죠. 조건 자체가 예술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예술인들이 찾을 수 없는 상품인 것 같아요. 예술을 위한 뭐 의료 혜택과 뭐 전세 자금 융자까지 정말 포괄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뭐 두 예술가님 오늘 오신 두 분을 포함해서 아마 여기 참여하신 예술가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작가님들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수근 작가님 먼저 한번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점이 없으셨는지요? 네, 확실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전시 자체가 확실히 하기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갤러리도 갤러리 규모 자체를 줄이고 작가 섭외 자체를 다양하게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시 활동은 줄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작품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로서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영근 작가님은? 저도 한승훈 작가님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작가들은 전시 일정이 뭐 그 다음 연도까지도 잡히고 이렇게 줄줄이 잡히기도 하는데 그 일정들이 정말 기약 없이 추후로 쭉쭉 밀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밀림으로 해서 그로 인한 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갑자기 손을 놔야 된다는 그런 막막함도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초반에 소개할 때도 인사를 드렸지만 저는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도 이제 수익을 조금 창출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모임 자체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모임을 아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예정되어 있고 했던 그 클래스들도 다 무산이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많이 힘들어졌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 코로나라는 게 다 그렇겠지만 그 온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되게 어려운 환경에 딱 놓여 있어서 거기서 헤쳐나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막하기만 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정신적으로 붓을 잡고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 역시 이제 비예술 활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창작 활동을 해야 됐고, 이제 작업을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도 이제 온라인 전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전시 또는 온라인 공연으로 조금씩 이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도 많이 이제 그나마 구축이 돼가지고 조금 그거에 하나의 문턱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전시로, 오프라인의 전시로 가는. 그래서 약간 이러한 그 온라인 전시나 아니면 공연에 대한 그런 뭐 플랫폼이 조금 더 많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연극하시는 분들이, 저가 아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 음식 배달 일 하시고 또 택배 쪽 가서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연이 없고, 그리고 또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전시가 이제 다 취소가 되고 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예술가분들이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모든 이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모두 위축이 되고 어렵죠. 전 세계가 또 모두가 다 어렵고, 그래서 소득이 감소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거는 똑같은 것 같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이게 지난 여름에 제가 뮤지컬 배우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물론 방역 지침 때문에 객석 뭐 절반 막 줄여서 뭐 뮤지컬 공연은 어쨌든 가기는 하는데, 뮤지컬 배우분들은 자발적 마스크 미착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코로나에 감염이 될까 봐 두려워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손소독을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이분들은 예술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 본업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방역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버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감염이 될 것을 두렵지만 각오하고 본인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도 감명 깊기도 했고 되게 가슴 아프기도 했고, 또 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이 국가와 정부와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를 예술인들이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다 많은 예술인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을 드렸던 코로나 특별융자도 새로 신설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창작준비금 지원도 19년도에 한 5,500분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뒀던 거를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20년도에 작년에는 15,000분 조금 넘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올해는 24,000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거의 이제 5배가 2년 사이에 좀 저희가 늘렸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저희가 확보해서 이렇게 혜택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하는 부분은, 저는 예술활동 증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예술 창작 활동하는 형태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뭐 그전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활동들이 많기는 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온라인 기반 매체를 활용하는 활동들이 많아졌다는 것들이 그 예술활동 증명 실적을 내시는 자료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술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두 분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기반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해본 경험이 없고, 그건 또 특별한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또는 이 만들어진 플랫폼에 내가 어떻게 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노하우나 방법들은 사실은 잘 작가분들은 알 수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비대면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있고, 기술 융합 비대면 예술 창작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앞으로의 비대면 또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으려면은 예술활동 증명이 첫 번째라는 거죠. 시작이.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끝에 말씀드렸던 뭐 비대면 플랫폼과 네네. 관련된 이런 것들은 아니어도 네네. 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복지재단에서. 모든 사업과 그렇죠. 제도는 예술활동 증명을 꼭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마 각 지자체에서 예술인 재난지원금 또는 예술인 창작수당 등 그 이름들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예술인분들에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지역들도 있는데, 그 사업들도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신 분을 일단 기본 요건으로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알아나가는 것들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술가로서 받을 수 있는 혜 이거는 꼭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작년 대비 뭐 그 전에 대비해서 지금 그 한 해에 보통 통상 저희가 10,000분에서 11,000분씩 누적 인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0,000분씩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늘어요, 매년. 그런데 그 지난해에는 이제 작년 한 해에만 30,000분 넘게 이렇게 완료자가 느셔서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전국에 122,200,000분 정도의 예술인 분들이 예술활동 증명을 하셨고, 그 중에 지금 한 올해 것까지 포함하면 한 50,000분 정도가 이 코로나 이후에 신청을 하신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이제 많아졌다는 거는 어떤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걸 먼저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신청이 되는 거죠. 예술활동 증명이.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이외 예술인 분들이 그러면 직접 창작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이 상황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시작하셨고요. 그동안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하고 하셨던 제도와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인분들에게 드리는 혜택과 제도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공유들을 빠르게 전파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술활동 증명도 이 코로나 이후에 증가되는 속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를 지원하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또는 각 지자체 그러니까 뭐 광역시도 있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우리나라에 지금 문화재단이 100개 정도가 있어요. 광역하고 그 소규모 지자체까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성격이 다른 거죠. 창작 활동을 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하는 거랑 이렇게 예술인 복지재단처럼 어떤 복지 차원, 이렇게 복지라는 것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예술가로 살아가는 게 우리 한수근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그러니까 예술가로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경제활동? 경제 활동도 있지만 항상 뭔가를 창작해내는 그런 창작에 대한 그런 고충 그 외에도 이제 경제 활동 같은 것들이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영근 작가님은 예술가로 살아가는데 저는 첫 번째로 꼽는 게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제가 뭐 재료를 사고 또 다음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혹은 뭐 제가 처음으로 뭐 작가 활동을 하고 작품을 만들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도 물감을 사야 되고 캔버스를 사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도해보고 싶은 그 분야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현대미술에서 뭐 평면에서 입체로 가고 입체에서 평면으로 이제 많이 넘나들면서 그 경계선이 많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저도 이제 강아지를 그리지만 그 강아지를 입체화 시켜서 요거를 이제 또 조형적인 부분에서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또 재료비와 예, 그렇죠. 재료비와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계속 막히다 보니까 한계점을 느끼는 부분이 실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서 많이 작업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뭐 되게 안타깝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첫 번째는 경제적인 활동을 꼽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부가세까지 그 예전에 제가 문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문학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예술가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료를 사고 시각 예술이나 입체 예술 하시는 분들은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물감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할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연필하고 원고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은 또 이제 어떤 그거에 대해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술하시는 분들은 또 재료라든가 활동을 하려면은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게 아마 가장 심각한 것이 아닐까. 지속 가능한 예술을 하려면은요. 아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예술가들이 뭐 코로나 사태 이렇게 힘들고 할 때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또 많은 준비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못 받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그 예술인들에게 보다 더 힘과 위로가 되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예술활동 증명과 창작 준비금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고요. 오늘 그 패널 분들한테 이제 뭐 오늘 이게 일정이 조금씩 빨리 가서 이따가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고 해서 아마 궁금하신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그 질의응답 전에 우리 패널분들한테 한 분씩 마무리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한수근 작가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저도
예술인 복지재단과 좀 지금도 대구문화재단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앞으로도 우리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먼저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로 이제 현 상황에서 예술가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또는 좋은 방안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되게 좋은 꿀팁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솔직히 예술가들은 이제 문서화를 하거나 PC 시스템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많이 어려워하고 말만 들어도 혹은 그런 그 용어만 들어도 어려움에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근데 아까 그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17개 지원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생소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고 나는 왜 이거를 몰랐지라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뭐 그 예술인 증명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3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고 나서 너무나 요긴하게 잘 썼어요. 정말 담비 같고 정말 꿀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도 이제 너무나 좋은 혜택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좀 받았으면 하는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이 조금 더 대중화가 되고 교육화가 되고 이제 언론에도 좀 많이 비춰져가지고 예술가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그런 저와 같은 담비의 꿀맛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고 아무튼 힘써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예술인 복지재단을 대신해서 예술인들에게 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시겠어요. 예? 아니 조은경 작가님 방금 네. 말씀하신 예술인분들 문서하는 거 되게 힘들고 맞아요. PC 사용하는 거 어렵다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시각예술 하시는 분들은 그림으로 내라 그러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 그 부분이 엄청 꽂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실무를 하고 있는데 작가분들이랑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도 오고 방문해서도 오시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도 뵀는데 그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 말씀을 하세요. 꼭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되겠니? 나는 우리 집 PC가 없는데 굳이 이걸 어떻게 내가 작품한 도록 포스터 이거 스캔을 하라고 하는데 스캔은 도대체 뭐니?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신청 서류를 받고 이거를 처리하는 행정 절차가 굉장히 간결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획일화될 수밖에는 없고 모두가 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몹시 많은 예술인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제도와 사업들을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알게 되셨고 처음 시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좌절과 분노를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고충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나에게 지원으로 떨어지는 혜택으로 떨어지는 이게 아니라 예술인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바꿔놨죠.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사실은 재난, 전쟁, 기아 또는 홍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예술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술인 분들은 예술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실존을 드러내는 데에만 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본인의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예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직업군들이랑은 달라요. 어렵고 힘들면 내가 다른 걸 하면 돼요. 다른 직장을 찾으면 되고 예술인 분들은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인들과 같이 연대해서 무언가를 할 것인가. 이 재난은 빨리 끝나야 되지만 이 이후에 같이 이 회복, 우리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또 다른 재난이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재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우리 재단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게 사실은 현장과 기관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교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인분들 힘내시고 어디에 계시든 무슨 활동을 하시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가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창작에 대한 거를 많이 공부를 하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술가로서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서 활동할 때 너가 알아야 될 것들이 창작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이런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서 내가 준비금이라든가 또는 뭐 전세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학에서 졸업하기 전에 그거를 다 배우고 용어도 좀 배우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예술가로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이거를 배웠으니까 이걸 한번 신청을 해보자, 그리고 그런 시기도 좀 미리 알고 있고 그러면은 아마 예술가가 창작 활동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늘 나오신 두 예술가 분들은 그걸 상당히 일찍 하셨어요. 남들보다. 아니 궁금한 게 한수근 작가님은 누가 그걸 가르쳐 줘서 본인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글쎄요.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네.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접하고 그렇게 알게 돼서, 네,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예술가예요. 2013년도라고 그러셨거든요. 그죠? 그때 이미 그거를 아셨다는 거는 아마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이 언제죠? 저희가 2012년 11월이니까 2012년? 2013년이면은 거의 처음에 신청하신 한 작가님이 이거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빨리 알고 먼저 그거를 혜택을, 당연히 우리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모든 예술가분들은 정말 빨리 그거를 아셔가지고 좋은 혜택을 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조영건 작가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누가 권유를 해주셨어요? 저는 한수근 작가님보다는 활동이 좀 뒤 몇 년부터 제가 작가직을 해가지고, 저는 실은 SNS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예술인 증명서라고 해가지고 실물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예술인 패스 카드. 네, 예술인 패스가 예술인 갖고 패스. 싶어서, 예. 예. 이제 그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도 그게 갖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부분도 알게 됐고, 그리고 공연이라던가 그런 걸 제가 전시를 볼 때 혜택도 있어요. 할인 혜택도. 그래서 그런 것도 요긴하게 잘 쓰고 있었고요. 근데 저때 제가 신청했을 때는 이제 실물 카드는 없어졌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남아있어서 네, 다시 만들어주시면.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에는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각 지역에 이제 문화재단들이 도움을 주셔서 그 지역의 예술인분들 모시고 사업 설명을 하는데, 제가 갈 때는 마지막 멘트를 꼭 이걸 해요. 이게 지금 올해 우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설명 안내 자료집인데요. 제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이거 나가시면서 절대 버리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배구 주무세요. 지금은 필요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눈에 안 들어오지만, 예술인 본인 스스로가 아니면 주위에 계시는 동료나 선후배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를 펼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요긴한 자료가 될 겁니다.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김숙 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두 분 예술가 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필수 조건, 예술인 활동 증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이 많은 한국의 예술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예술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